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보육 불안 가실 날이 없습니다. 참 각종 보육 정책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내일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됩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을 나누어서 어린이집에 아이 한 명당 보육료 지원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는데요.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보육기관이 삿바싸움하는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건 역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죠.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시민단체 맞춤형 보육을 앞둔 부모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에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있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에 첨단 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확정한 건데요. 일산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경우 약 1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와 1,900여 개의 기업 유치, 18,000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경기도는 전망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요. FR 데이빗의 워디스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이제 맞춤형 보육 시행이 몇 시간째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최종안이 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은 어떨까요? 장미순 참보육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이 키우시죠? 네, 현재 7살 아이가 있고 저도 어린이집 이용 중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시고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맞춤형이다, 종일반이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20일부터 24일까지 그 종일반, 맞춤반, 맞춤형 보육에 맞춰서 그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네. 결과는 73대 23 정도로 나와서 종일반이 생각보다 신청이 조금 저조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종일반과 맞춤반은 일단 시간부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네네. 종일반은 12시간 지원으로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고 예. 맞춤반은 6시간 지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춤반 이용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바우처로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사실 어린이집들이 이 맞춤형 보육 전에 뭐 한 네. 오후 2시쯤에 아이를 찾아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자율적으로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맞춤형 보육을 하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이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기준을 그만큼 뒀기 때문에 뭐 일찍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종일반 쪽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걸 지금 맞췄고, 맞춤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원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그 네. 어린이집 측에서 지금 반대를 극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네.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종일반, 맞춤반 신청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할 때도 그 영화반들은 엄마들이 뭐 늦게까지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예. 맘들이. 그런데 그게 늘 패턴이 똑같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12시간 지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게 다 이용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보육 정책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 기준이 12시간으로 돼 있고 그 보육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운영 그 방식을 결정하고 그 운영비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일상으로는 학부모들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12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렇죠. 만약에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예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병원에 갔다 와서 또 아이들에게 또 그 한참 전염병이 돌거나 이럴 때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도 그런 보육시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그런 대안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뭐 비리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 그랬을 때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는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거든요. 지금 뭐 맞춤형 보육을 시행을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그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종일반으로 만약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복지부 입장에서는 종일반으로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몰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종일반 신청을 위해서 가짜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종일반을 신청해야 된다. 어떤 자격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지금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보육료가 물가 인상과 이렇게 동등하게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보육료가 낮다는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맞춤반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그대로 쓰고 어린이집의 운영은 그대로 하게 되는데 맞춤반으로 하면은 지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거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다니는 우리 아이가 뭔가 운영에서의 그런 결핍이 오면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순 운영위원장께서는 만약에 그 맞춤반과 종일반 이렇게 좀 기준을 어쨌든 잡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맞춤반으로 아이를 맡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하지 않거나 뭐 다른 사업이나 다른 뭐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맞춤반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체계에서의 맞춤 보육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그 맞춤형을 만들기도 하겠지만은 아이들의 상황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단지 시간과 보육료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맞춤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그런 재정 지원 논란이 핵심이고 거기에서 지금 아이들이 그 볼모로 좀 희생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어떤 전업주부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당신들은 이만큼만 이용해라인데 전업주부들이 사실상 본인이 원해서 전업주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랄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가 어릴 때 가장 그 취업률이 낮잖아요. 30대 여성이 취업률이 낮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여성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원을 축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맞춤반으로 맡기게 되면은 뭐 3시가 되면 아이를 데려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보다는 아이의 조건과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을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이런 보육 형태가 좀 더 다양해져야 하는데 그런 기반들은 갖춰지지 않은 채
그냥 정부가 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맞춤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수요에 반응해서 나온 대책이 아니다. 네. 자, 이 무상보육 사실 그 맞벌이 부부의 양육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벌이 부부의 아이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우선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사실상 무상보육은 맞벌이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실상은 그러니까 무상보육은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예. 그런 것들이 부각된 거지, 저는 지금 전업주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보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 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일찍 찾아가는 부모들, 이제 대체적으로 전업주부들 비중이 좀 높은데, 이런 전업주부들의 아이들을 선호해서 정작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지금 당장 보낼 곳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대체로 무상보육 초기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많아지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빨리 데리고 가는 아이를 선호하겠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하원이 늦어지는 맞벌이 아이를 기피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어린이집이나 전업주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육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또 보육교사와 보육 지원 시간의 차이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은 게 문제고요. 예. 그리고 국공립을 확대하지 않고 민간하게 일임하면서 민간은 당연히 빨리 데리고 가는 아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예. 전체 구조와 맞물린 거지 단지 전업주부들을 선호한 것 때문이다라고만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오늘 좀 최종적으로 맞춤형 보육안이 좀 나올 텐데, 학부모 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그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다자녀 기준 수위를 놓고 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이 되는 이유를 정부가 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맞춤 보육을 원하는데, 정부는 그런 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취합해서 실행하기보다는 1순위가 재정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투자 대비 효율성에만 입각하는 이런 보육 정책인데, 학부모들은 그보다는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보육을 원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좀 재정에 대한 집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참보육 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기사 박군석입니다. 44년 좀 넘습니다. 30년 무사고 운전사로서 힘든 때도 많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없을 때 힘들고,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좀 힘들고, 사고 나면 항상 양보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사고가 났나 걱정이 됩니다. 보람된 일은 손님이 분실물을 잃었을 때에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경찰서로 갖다 주고 찾아줬을 때가 제일 보람된 일을 느낍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그럴 때 제일 위험하고 그럽니다. 봉사라는 게 한 10몇 년 전에 아침마다 쉬는 날 8시
8시부터 9시까지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회사 회식 같은 거 이런 것이 목요일 날도 약속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항상 안전운전 해야 되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고 다니는데 창문을 약간 내리고 바깥 공기가 좀 들어오게끔 하고서 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할 일을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요. 집 주변에 공원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더 바랄 것도 없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남은 시간 안전하게 보람되게 일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군석 기사님, 목소리가 참 밝으셔서요. 저희도 힘이 납니다. 네, 참 44년 동안 운전하셨고 무사고 운전 기록 30년 이상.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장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셔서 우리 가족들도 모두 오늘 그리고 올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군성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콜로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1부 마무리할게요. 마이클 런스투 락의 슬리핑 차일드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 시작합니다. 맛있는 여행 떠날 준비하시고요. 중국어도 곁들여 배워보시죠.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오늘도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 맞아서 우리 이현주 기자와 함께 평화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3탄입니다, 오늘. 자,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 나와 있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화사절단 이현주입니다. 평화의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아유, 네. 오늘 목적지도 이름에 평화가 들어간다고요? 오늘은 호국 보훈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6월 그렇죠. 30일. 그래서 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약간 평화 여행지 시리즈 3탄으로 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평화의 활용점정을 찍는군요. 네. 좋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뭐 바람개비도 있고 막 그랬던 이미지를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최북단 공원이죠. 이곳은 남북 대립과 뭐 분단의 상징, 뭐 냉전의 약간 시대의 잔상인 임진각을 그냥 약간 전쟁으로만 남지 않고 뭐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곳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잔디 언덕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공원 곳곳에 정말 독특하고 기발한 오브제들도 모여 있고 그다음에 약간 다양한 프로그램들, 무료 공연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행자들의 약간 주말 나들이 여행지로도 좋고 사진 애호가들은 출사 여행지로도 되게 즐겨 찾는 곳입니다. 네. 자, 서울 시내에서 간다면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광화문에서 제가 차로 가져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주말이면 약간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대중교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한데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선 전철을 타시면 돼요. 전철 타시고 종착역이 문산역에 내리신 다음에 문산역에서 임진각으로 가는 버스를 다시 한번 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서울역, 광화문, 숭례문에서 이제 문산행 버스를 이용하신 후에 다시 문산에서 이제 임진각행 버스를 타시면 한 번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사람들 많이 몰려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요새 한강 나가보면 푸른 잔디에 이렇게 그늘막 던져놓고 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평화누리공원이 굉장히 넓어요. 그 푸른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꽃처럼 점점 박혀 있어요. 그늘막도 펼치시고 돛다리도 펼치면서 말 그대로 약간 평화누리공원이잖아요. 평화로운 한때를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약간 넓은 공간들이 약간 나뉘어 있어요. 무슨 네. 바람의 언덕, 조각공원, 호수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가시면 내 취향에 맞는 곳에 이렇게 펼치고 앉으셔가지고 나른한 한때를 보내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한강이나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좀 덜 붐빌 것 같아요. 덜 붐비기도 하고 네. 일단은 약간 문화적인 아이콘들, 그 작품들이 되게 많아서 좋은데 예. 출사의 여행객들이 많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 딱 가서 보니까 푸르른 잔디 위로서 그러니까 바람 따라 핑크르르 도는 바람개비 수백 개가 일시에 돌아가는 풍경 그리고 네. 그 너머로 대나무 거인 4개의 상이 이렇게 점점 키가 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찍어놨더니 핸드폰으로 툭 찍어도 내가 사진 작가인 양 멋진 그림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번씩 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바로 건너에 갈 수 없는 땅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약간 뭔가 다 많은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곳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진 찍기에도 참 좋고 가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푹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데 참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뭐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이상 네. 뭐 맛있는 걸 좀 먹어야 될 텐데요. 가는 길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주가 유명한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조선시대에 쌀, 인삼과 함께 임금님께 진상하던 파주 장단콩이라는 게 있어요. 장단콩. 예, 이 콩으로 만든 두부 마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유명한 두부 전문점들이 곳곳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곳에 갈 때마다 먹는 게 오땡땡으로 시작하는 막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막국수요? 네. 이 집의 막국수는 그러니까 국물도 이 집도 유명한 게 만화 식객에서 등장했던 집이에요. 아, 그래요? 메밀국수,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김치말이국수, 그다음에 녹두전에 메밀전에 편육까지 취향별로 즐길 수가 있는데 적절한 제가 좋아하는 막국수의 약간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어서 적절한 면발과 약간 시원한 육수 그리고 아주 더하지도 덜하지 않은 양념을 더해서 드실 수 있는 막국수가 있어서 막국수도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드시면 좋으니까 그걸로 딱 마무리하고 오시면 주말 나들이로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참 막국수. 두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부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장단콩 두부의 질이 굉장히 좋은데 이곳의 두부들은 그러니까 DMZ 내에서 지어내는 농작물이에요. 예. 그 안에서 허가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서 연그러낸 곡식으로 먹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예. 콩 자체도 되게 깨끗하고 맛있기도 한데 약간 갈 수 없는 땅에서 만들어낸 재료로 뭔가를 먹는다는 의미도 좀 있어서 이 지역적으로도 딱 적합한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 참 파주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도 먹을 수가 있고 그렇죠. 막국수 빼놓지 말고 여름철이니까요. 꼭 가시고 무엇보다 가족들 함께 놀러가서 푹 쉬기에 좋은 그런 곳이다. 가족 사진을 찍기에도 참 좋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에도 네,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평화 여행지 3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지금까지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봉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오. 네. 자, 우리가 또 여름에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즐길 수 있는 것 함께 이야기를 좀 계속 해왔어요. 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더우니까 맞아요. 그 부채로 좀 붙이게 되고 선풍기도 켜게 되고 에어컨도 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전통적인 방식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죠? 바로 죽부인입니다. 죽부인. 죽부인이 끌어안고서 이렇게 네. 자고 있으면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솔솔 잠이 오고 아주 좋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정병진 아나운서가 죽부인. 죽부인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아주 그냥 네. 뭐 한 마리의 곰처럼 끌어안고 잡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자, 죽부인. 죽부인이란 게 중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 죽이 대나무 죽자잖아요. 네네. 대나무부터 한번 중국어로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 대나무와 부채 한번 배워볼게요. 대나무는 중국어로 竹子, 주즈, 竹子. 주즈, 네, 여기서 주는 대나무 죽자를 중국식으로 주라고 발음하고요. 주, 그 다음에 즈자는 아들 자자인데 네. 가볍게 즈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주즈, 한 번 더, 竹子. 주즈, 네, 그리고 부채는 扇子. 샨즈, 한 번 더, 扇子. 샨즈. 라고 하는데요. 네. 요 선풍기 할 때 그 선자랑 그 부채 할 때 요 선자를 쓰는데 扇子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중국어로는. 아, 네. 부채라는 뜻이요. 샨즈. 네. 주즈. 그렇죠? 부채는 샨즈. 扇子. 왜 아들 자자가 붙는 거죠? 네. 아들 자자를 붙여서 명사화 시키는데요. 아, 명사로 만들기 네. 위해서.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대나무는 竹子, 부채는 竹子. 扇子인데 선풍기는 전자부채라는 뜻으로 네. 전기할 때의 그 전자를 써서 네. 电扇이라고 해요. 电扇, 한 번 더, 电扇. 电扇. 네. 에어컨에다가 요 선풍기를 틀어주면은 아주 매우 시원해지죠? 굉장하죠. 네. 또, 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야 되고요. 맞아요. 자, 대나무, 주즈. 그리고 부채는 샨즈. 샨즈. 선풍기는 电扇. 전자부채. 전자부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일 참 중국어 배우다 보면은 우리말로 풀었을 때 재밌어요. 네, 맞아요. 전자부채.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재밌는 중국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3754번님 두 분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정말 요즘 덥습니다. 뭐 비도 오고 하지만 사실 너무 후텁지근해서 실내에서는 에어컨 트는데 냉방병 때문에 또 걱정이에요 하면서 그래 저도 요즘 몸이 좀 으슬으슬한 느낌이 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다 함께 중국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저희 방송 운전하면서 듣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하면서 보셨던 거 생각했던 거 이건 좀 고쳤으면 하는 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좋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역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롭 토마스입니다. Lonely No Mor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에 출입하는 김선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얼마 전에 그 서울 시내 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데 회사 대표들은 억대 연봉 받는다. 이런 보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내버스 업체 회장이 직원들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로 피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이 오늘 새벽부터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시내버스 290여 대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시내버스 회사의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곳 전현직 직원들은 A 회장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 직원들이 취재진에게 네. 10여 개의 녹취록을 줬습니다. 이거를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들어있고요. 어허. 이런 욕설은 물론이고 이제 이 직원들은 머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노조 파괴 지시까지 직원들에게 내렸다는 녹취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A 회장은 노조위원장을 폭행하고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 명부를 받아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이 해명을 듣기 위해서 어제 해당 버스 회사에 찾아갔는데요. 네. A 회장 측은 이 해명을 거부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A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버스 회사 서울 버스가 공영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네.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한 지원금 삭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요. 이번엔 네. 이제 버스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인데 잘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현명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철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서울 시내 일부 횟집과 일식집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면서요. 네, 대다수 식당은 양호했지만 일부 식당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시내 횟집과 일식집 등 120여 곳을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10%의 횟집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네. 이 적발된 업소의 칼, 도마 등을 검사한 결과 170여 곳 가운데 61%가 세균 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했고요. 유통기한이 무려 10개월이나 지난 돈가스를 보관하고 있거나 요리사가 위생모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하고 적발된 업소에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 업소입니다. 일부 업소들 네. 잘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공연과 야경을 보면서 한강 유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공연 유람선 아라호가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서 매일 저녁 7시 반 출발해 1시간 30분 코스로 운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라호는 승객이 한꺼번에 31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유람선입니다. 공연 무대와 가변 객석 등을 갖춰서 중국이나 일본 등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문화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의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는 이 아라우는 사물놀이부터 K-팝, 비보잉 등 공연은 물론이고요. 결혼식 또는 무슨 신제품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일반 유람선은 15,000원, 공연 유람선은 35,000원입니다. 네, 이 운영 주체들은 안전 기준도 잘 지켜서 이 유람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는 뭐 단순한 휴대전화를 넘어서 뭐 생활 속에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신체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또 모바일 게임도 하게 되고 막 배터리가 금방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택시에서 또 충전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그야말로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도 운이 좋으면 차 안에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다음 달 4일부터 2달 동안 이 조합 소속인 법인 택시 일단은 3,000대를 대상으로 이러한 무료 충전 서비스를 시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한 법인 택시는 우리가 보통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티머니 결제기가 있죠. 그 그렇죠. 옆에 충전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 단말기에서 충전 케이블을 뽑아서 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전을 원하는 승객은 이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찰스 무료 충전 서비스라는 앱을 내려받아서 설치하고 실행한 뒤에 충전 단말기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네. 이때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은 활성화시켜야 하는데요. 무료 충전입니다. 그 대신에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간단한 팝업 형태의 광고를 봐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찰스 무료 충전 서비스 앱. 이걸 받으면 무료 충전이 가능하다. 일부 택시에서. 이게 뭐 좋은 반응이 있으면 또 확대 시행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9월 네. 초까지 시범 사업 진행하고요. 승객 이용도가 높으면 서울택시 전체에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I do believe I failed you. 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같은 책을 쓴 세계적인 석학이죠. 엘빈 토플러가 영면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향년 87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1세기의 문맹은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 수도권 투데이도 이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이 수도권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뉴스들을 이해하는 어떤 바라보는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 사라 맥라클랜의 에이디아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